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발생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목표치보다 5%포인트 상향 조정한 건데 기업들은 우리 산업 구조상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영업 손실액의 최대 80%를 보상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컸던 여행업과 체육시설이 제외된 데다 보상 기준도 명확치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이 사상 첫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하락세를 이어오던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승진을 했거나 소득이 늘었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깎아달라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당초 기대와 달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명이 신청하면 3명 정도만 인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변화 움직임에 비해 우리 경제의 탄소 중립 전환 속도가 더디다는 판단에 섭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제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과 대비해 40%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르면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되어야 하는데 이보다 5%를 더 높여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2050 탄소 중립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은 기후변화 파리 협정에 따라 각 국가가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 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 이행 체계를 지난 8월에 법제화했습니다. 감축 목표 상향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분이 빠르게 개편될 전망입니다. 에너지 발전 부분은 석탄 발전이 축소되고 신재생 에너지로 확대됩니다. 무공해차 보급이 늘어나고 폐기물 감량을 위해 바이오 플라스틱을 대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산림보호를 강화하고 도시숲과 연안습지, 갯벌 등을 활용해 신규 탄소 흡수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각 부분의 의견을 듣고 올해 안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 속도를 내자 기업들은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일부 중소기업들은 사업을 계속하기 쉽지 않아질 거라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신재근 기자입니다. 이번 NDC 상향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할 곳은 국내 산업계입니다. 특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철강업계의 이행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등이 철강 생산 친환경 공법인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2040년은 돼야 상용화될 예정이라 현재 공법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030에 우리가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제철소가 철강사들이 그동안 했던 에너지 세이빙 이런 것들 이런 걸 열심히 해서 좀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40%는 무리인 것이 현재 제철 공정에서 최대한 줄여봐야 내가 볼 때는 한 10% 아래일 것 같아요. 대기업에 비해 투자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건 전기료를 비롯한 원가 상승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생산시설을 새로 갖추는 것도 부담이지만 탄소 중립이 가속화될수록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기본요금과 기후 환경요금 등을 더해 전기요금을 산출하는데 상반기 한전이 기후 환경 지출에 쓴 돈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어느 때보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경제의 30%를 책임지는 제조업이 갈수록 깐깐해지는 탄소중립 부담으로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탄소 배출 감축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향후에 신재생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 전환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이 전기요금이나 나중에 그 배출권 할당 같은 이런 걸로 이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중견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목표치 달성을 기업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탄소 저감 기술 개발 비용 등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이런 공제 성격이 강한 탄소 배출 저감 노력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옳은 접근일 것 같고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비용 부담이 있어 가지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점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기업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정부가 손실보상 세부 기준을 담은 최종 확정안을 오후에 발표를 했는데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유호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유 기자, 이번 손실보상법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실보상금 대상자 좀 명확하게 특정이 됐습니까? 예,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손실보상법이 명시하는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법이 공포된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예.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지만 이날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를 통해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등 영업 제한 업종과 유흥주점, 클럽, 헌팅포차 같은 집합금지 업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기업 기준은 매출액에 따라 갈리는데 숙박,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피해액을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 아닌 여행업과 실외 체육시설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이제 보상에 대한 세부 사항들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신 7월 7일 이후 이 기간 동안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자는 이 피해액을 전액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피해액을 얼마까지 보상해 줄 것인지를 산정하는 기준인 피해 인정률이 그동안 상당한 논란이 되었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됩니다. 100% 피해 보상을 원했던 분들에겐 다소 아쉬운 소식일 텐데요.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 감염병이 전 업종과 전 국민의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 손실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손실보상금 산출식을 살펴보면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법이 정하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피해 인정률을 곱해 확정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일평균 손실액이 50만 원인 사업자인 경우 방역 일수와 피해 인정률을 곱해 계산한 금액인 3,400만 원 상당의 피해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일평균 손실액에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 반영 여부를 두고도 한 차례 논란이 일었는데 손실보상 심의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일평균 손실액의 인건비와 임차료 지출액 100%를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전기료나 감가상각비는 일평균 손실액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이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은 보상금을 또 하루라도 빨리 지급받기를 원하실 텐데 언제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까? 일단 손실보상 지급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중기부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투트랙으로 지급 절차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신속보상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부과 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 중기부는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해 소상공인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신속보상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명서류 추가 제출 과정을 거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쳐 금액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사전에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한 다음에 동의하지 않는 사안에 한해서는 다시 산정을 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보상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달 3일부터 전담 창구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을 위해서 신속 피해 보상을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손실 보상안이 확정됐다는 소식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보상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세종시 주재 조현석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 기자, 지금 예산 부족으로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네, 정부가 편성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1조 원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서 최대 2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거다 이런 관측이 앞서서 나왔는데요. 오늘 정부가 브리핑에서 1조 원 이상 더 필요할 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는 모자란 돈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예비비는 재난이나 재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정부의 비상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비비도 거의 바닥난 상태라는 점입니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예비비가 7조 원 정도 되는데 이미 연초에 90% 정도를 소진해서 현재는 8천억 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이 예비비가 말 그대로 비상금이니까 지금 남은 금액을 다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다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또 어디서 충당을 하는 겁니까? 네, 손실보상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예비비마저 모자란다고 한다면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연말을 앞두고 있어서 추경 편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금 용도 변경 등을 통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재원을 확보하는 게 쉬울 거냐가 관건인데요. 기재부는 이 때문에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초 손실보상 예산을 짤 때 한 발언인데 급한 건 먼저 드리고 대부분 내년 연초에 드리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산 문제로 인해서 실제 지급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속하게 완료까지 될지는 재정당국의 예산 확보 여부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도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이 말 그대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손실 보상이 신속히 좀 지급이 돼야 할 텐데 앞서 홍 부총리의 발언에서도 살펴봤지만 수령 시기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앞서 유호성 기자가 잘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법령에 따르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업체만 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영업시간 규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를 본 곳들, 예를 들어서 여행사나 숙박업소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런 사각지대도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책 마련하겠다면서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들에겐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그러니까 대출을 늘려주고 이자를 유예하는 쪽으로 검토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도 모자라고 지급 시기와 대상도 애매할 뿐더러 별도 지원 방안도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오는 논란이 손실 보상 규모는 충분하냐, 이런 의문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80%만 해주기로 한 건 손실 전부가 방역 조치로 인한 건 아니지 않느냐, 방역 이외에 다른 요인도 섞여 있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후려치기다 이러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병원과 약국의 경우엔 직접적인 손실에 더해서 회복기간 손실까지 추가로 보상해주면서 소상공인들은 왜 손실액마저 깎느냐, 100% 손실보상해달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임차료 인정 비율을 전국 평균으로 적용한 것도 논란인데요. 수도권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임차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국 평균이 아니라 점포별 또는 지역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2019년과 비교해서 손실 보상을 한다면 지난해 창업한 소상공인들은 비교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작년에 창업을 한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같은 지역의 유사한 업종과 비교를 해서 손실액을 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사하다고 해도 똑같을 수는 없어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손실보상 현장에서 혼선과 혼란이 앞으로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빚받칠 이의 신청에 대비해서 인력 충원에 나섰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콜센터 인력까지 합쳐서 전담 인력을 2,000명 정도 가동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손실 보상안 확정 소식과 또 그에 따라오는 우려들까지 경제 뷰포인트에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올 연말과 내년 실적 호조가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도체와 스마트폰 판매 덕에 지금 같은 호황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변수는 중국의 전력난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3분기 삼성전자의 잠정 매출액은 73조 원. 지난해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인 66조 9천억 원을 1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영업이익은 15조 8천억 원으로 2018년 3분기 17조 5천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견인한 것은 반도체와 모바일 사업입니다. 비대면 업무가 늘면서 반도체 역할이 점점 커졌고 신규 폴더블 폰의 성공적인 론칭으로 스마트폰의 판매가 늘면서 실적이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태블릿과 웨어러블 등 갤럭시 제품군의 판매 호조도 실적을 이끄는 데 한몫했습니다. 2분기 1,112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이 3분기 1,157원으로 3.2%가 오르면서 반도체 수출을 뒷받침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9월 반도체 수출액은 121억 달러로 지난해 7월 이후 1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우려가 나오고는 있지만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연말까지 반도체 업황의 호조세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단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그런 것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나빠질 거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군인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컴퓨터의 시장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9월 기준으로 각각 11개월과 6개월,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폴더블 폰과 OLED TV의 해외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고사양 SSD 수요가 늘고 있어 4분기 삼성전자의 수출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최근에 중국의 전력 부족으로 전자제품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내 전자제품 생산 차질로 반도체 수요와 IT 부품 수요가 줄면 실적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계속되는 호실적에도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기대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반등을 예상했는데 최근 거듭된 조정으로 저평가 상태라는 시각들이 많고 주력 제품이 아니었던 분야에서의 선전도 점쳐진다는 겁니다.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들어 9만 전자에서 7만 전자로 내려앉은 삼성전자. 수급 주체는 7만 원 선에서 주가 양방을 두고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순매수를 이어가며 1조 5천억 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 원 5,300억 원을 팔았습니다. 개인들의 바람대로 7만 전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4분기부터 내년까지 산재한 변수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겠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 주가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11월, 12월 달 메모리 업체들 주가가 반등할 거라 보고 있고 그 사이 변수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나 연말 기준으로 중국 전력난 이슈가 많은데 이때 특별하게 세트 수요가 나쁘지 않으면 D램 가격 하락과 공급망 우려 등으로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은 3분기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9개월간 진행된 조정으로 저평가 국면이라 연말 반등을 점치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시즌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내년부터는 공급망 악재보다 메모리 반도체 매출 편중이 줄어드는 등 수익 다각화 호재가 더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의 전력난은 공급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회사의 그 실적 변화는 수요와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삼성이 지금 다변화하고 있는 그 수요 다각화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주가 저평가의 이유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예. 대부분 증권사들은 이런 주가 전망을 반영해 7만 원대를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목표 주가 1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보고서를 낸 증권사 13곳의 평균 목표 주가는 9만 9천 원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승진을 했거나 소득이 늘어서 신용이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를 더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 나온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활용이 잘 안 되고 신청을 해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함께 배경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그간 미디어에서도 몇 차례 홍보도 하고 했는데 뭐 아직도 그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서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쉽게 말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깎아줄 수 있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네, 대출을 내주고 받는 이자가 많을수록 금융사들의 이제 수익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데요. 뭐 굳이 나서서 소비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또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은 고객이 직접 신청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일선 창구에서도 증빙 자료를 받고 심사도 다시 해야 하는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때문에 2002년부터 은행권에서는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시행해 왔지만 유명 무시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2019년 6월 법제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법제화되면서 금융회사가 대출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생긴 거죠. 네, 은행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대출 받을 때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는 걸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대출을 받아봤지만 그런 고지를 들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계속 얘기하자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금리 인하 요건이 법적으로 보장은 됐지만 왜 이게 사람들이 모를까? 여전히 은행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리기에 소극적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중은행들이 어떻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하고 있는지를 직접 알아봤습니다. 네, 보시면 보통 가계대출 상품 설명서에 금리 인하 요구권 내용을 표시하거나 대출을 새로 받거나 연장할 때 또 조건을 변경할 때 담당 직원이 말로 안내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사실 대출 관련 서류 작성하시면 아시겠지만 금리나 월 상환액 뭐 이런 것만 보지 약관 내용이 뭔지 그렇죠. 뭐 지나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영업점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이제 홈페이지에도 다들 공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눈여겨볼 만한 소비자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이제 실행을 하려면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 등급이 올라갔는지를 매번 체크해야 하는데 이제 그게 어려운 만큼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 그 SMS를 통해 금리 인하 요구 가능 여부를 별도로 알려주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시중은행을 살펴보면 농협은행과 IBK 기업은행 또 우리은행 이렇게 세 곳에 불과했습니다. 네, 확실히 제가 이용했던 은행은 농협이나 우리은행은 아니었습니다. 네. 요즘 이 대출 받으려면 이제 서명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좀 산더미던데
보통 이제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읽고 서명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설명에 대한 서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서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네, 이제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에는 60%에 달했던 은행권의 금리 인하권 수익률은 지난해 31.6%, 올 상반기 25.1%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10명 중 3명 정도만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때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법제화 이후에도 이제 수용률이 낮아진 건 이런 이유도 있는데요. 2019년 초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접수 건수가 급증한 영향이 있습니다. 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손쉽게 신청과 약정을 할 수 있게 되자 또 요새 대출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푼이라도 이제 이자를 아껴보겠다는 심리에 자격이 안 되더라도 일단 신청하자. 이런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또 그만큼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아진 거죠. 네, 때문에 은행들이 해명하는 게 이건데 그 단순히 수용률 수치만을 가지고 은행이 잘했다, 또 못했다를 평가하기 어렵다. 네, 이건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하지만 허수가 많다는 건요, 결국 알리긴 했지만 효과적으로 또 제대로 알리지는 못했다는 뜻이어서 은행들도 완전히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지금은 또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은행 창구에서는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주지 않아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유명무실화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사례자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5월에 승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우연히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거를 이제 두 은행에 신청을 했고 한 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0.2% 금리 인하가 됐는데요. 다른 한 은행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연락이 와서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신청하셔도 금리가 인하가 안 되고 오른다. 저희가 철회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통보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자격이 안 되는 신청자들이 인하 요구를 많이 하면서 수용률이 낮은 거다라는 게 지금 은행들 설명이지만 막상 앞서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자격이 되는 사람도 인하를 안 해줬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은행마다 갈린다면서요? 은행마다 수용률의 편차가 큰데요. 올 상반기 기준으로 은행별 수용률을 살펴보면 농협은행과 IBK 기업은행은 각각 96%, 83%로 30에서 50% 수준인 사제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들 은행은 특수은행, 그러니까 농협은 농민을 위한, 또 기업은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은행이다 보니까 충성 고객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고 다른 시중은행만큼 수익성을 쫓기는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영향도 있는데요. 또 이들 은행은 보니까 주기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하고 있다는 점도 수용률을 높인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또 이제 카카오뱅크나 K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기준으로 수용률은 20%를 밑도는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자기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 그러니까는 신청을 해서 수용이 된 건수는 이제 43,700여 명으로 5대 시중은행의 그 수용 건수를 합친 것에 이제 2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용률은 낮았지만 혜택은 더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는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한 사람들이 일반 신중은행들보다는 월등히 많았다. 왜냐면 인터넷 은행은 비대면이 이제 100%잖아요. 그래서 신청 건수가 이제 월등히 많았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푸시 알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인하 요구권 대상이 되면은 알림 수시로 보냅니다. 알림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내겠죠. 그리고 이제 토스뱅크 같은 경우도 최근 출범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푸시 알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게 이제 고객 가치 향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들의 어떻게 보면 또 마케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시중은행들보다 훨씬 더 홍보를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은 근데 은행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저축은행이나 보험, 카드 등 이금융권에서도 가능한데, 하지만 은행보다 비교적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금리 인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장슬기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자들이 몰리고 있는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여기에 보험사 대출이나 카드론에 대해서도 대출자들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냅니다. 보험업권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은 지난 2018년 53%에서 지난해 48.8%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금리 인하를 신청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탈락한 겁니다. 고금리 대출인 카드론이나 캐피탈 금융도 상황은 마찬가지. 여신금융업권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은 지난 2018년 74%에 달했지만 지난해 57.9%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수용률은 은행을 크게 웃도는 70%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역시 하락세를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금융권의 홍보 부족이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 이 금융권의 경우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저신용자들로 구성돼 있어 금리 인하 자격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금융 쪽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금리나 요구권 자격 조건에 미달되시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업권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금융, 특히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저신용자들을 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대상자도 많이 없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수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없어요. 이미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금융권을 찾은 만큼 신용도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카드론의 경우 12에서 20% 사이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중저신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이나 소득 증가 등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지만 저신용자들에게는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이금융권 이용자들은 저신용자들이 많아서 금리 인하 요구권 사용이 더 어렵다는 얘기까지 살펴봤는데 이금융권은 그렇다 하더라도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은행들마다 수용률이 좀 다르다라는 걸 볼 때 분명 뭔가 좀 그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당국이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금융소비자보호법, 아시죠?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크게 강화한 소비자보호법이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이 됐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특별한 사유 없이 실적이 좋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일정 횟수의 문자 알림 등을 의무화해 소비자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한테 진짜로 예를 들어서 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공지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끔 좀 창구 지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발표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잘 모르는 내용들을 좀 적극 홍보하게끔 금융당국에 지도하면 될 것 같은. 네, 어제 국감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는데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정모 금감원장은 어제 국감에서 관련 금융회사들과 함께 이제 논의해서 수용률을 높이고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네, 금리 인하권의 낮은 수용률은 솔직히 수년째 국감에서 지적되어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뒤늦게나마 올해 3월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들과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개선 방안은 이제 홍보 활성화가 핵심인데요. 정기적인 안내를 강화하고 대출 상품 설명서에 명시하는 고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지침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의 내부 관리 체계도 강화해 고객들에게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용률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신청 건수에 대한 통계 집계 기준을 동일해 신용등급 개선이 있을 경우 어떤 은행은 금리 인하를 해주고 또 어떤 은행은 안 해줘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도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상반기까지로 예정돼 다소 미뤄진 감은 있지만 연내에는 개선 방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라도 꼭 금융 소비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인터넷 은행들이 일반 시중은행들보다 더 많이 요구권을 수용했다고 한다면 인터넷 은행의 정책을 좀 기준으로 참고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도 서울의 변화를 자치구별로 짚어보는 구석구석 서울. 오늘은 서울의 핵심 주거지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는 마포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민수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마포구 공동 로타리입니다.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의 공항철도까지 지나는 쿼드러블 역세권인 이곳은 서울 시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인 마포구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가깝고 교통이 좋은 마포는 과거에는 상업지역이 그 중심이었지만 아이언 뉴타운을 필두로 한 신축 아파트들이 대거 쏟아지면서 최근 몇 년 새 수도 서울의 핵심적인 주거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도심 주거지역에서 벗어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관광자원까지 겸비한 곳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핫플레이스로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마포가. 마용성 해가지고 그전부터 꾸준하게 발전되어 왔다, 마포가.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고 이 도시화가 돼가는 과정에서 마포스러움을 담아가면서 발전을 시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주거 위주로 바뀌어왔다는 겁니다, 동네가. 상업 위주에서 주거 위주로. 그러면서 관광자원이 같이 있으면서 같이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와 역사, 자연, 관광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다 이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죠. 공동역과 아이언 뉴타운을 축으로 하는 동쪽의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마포 개발의 중심축은 서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당장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공덕이나 아현동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이 부진했던 신촌 로터리 일대입니다. 이곳은 신촌 로터리 앞 한 골목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고 교통 요충지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골목골목 개발이 안 된 곳들이 많습니다. 거대한 모텔촌과 서서 먹는 갈비집으로 유명한 이 일대와 신촌 대로변의 오래된 상가들이 앞으로 몇 년 후면 거대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그 모습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마포구에서 마지막 남은 알짜 재개발 지역인 염리 4, 5구역과 노고산동 재개발 추진과 맞물리면서 신촌로 일대의 지도가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마포구 서쪽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합정역 일대도 출구 인근 핵심 지역에 대한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포가 가진 탁월한 교통 인프라 때문에 갈수록 마포 노후 지역에 대한 개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통팔달로 이어지는 교통망입니다. 교통망.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교통망. 예를 들면 지하철 2호선, 5호선, 6호선, 그다음에 경의선, 그다음에 귀빈로, 또 소교로, 또 성산대로, 또 가양대로 이렇게 해서 큰 길이 우리 마포를 관통하고 있고 다리가 무려 6개나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 지금은 내 집이 잠자고 일하러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여행을 갈 때도 얼마나 편의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접목이 됐단 말이죠. 마포의 미래를 바꿀 또 다른 중심축은 바로 길입니다. 마포구를 동서로 관통하는 경의선 숲길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사례로 꼽힙니다. 막혀있는 철로를 열고 숲길로 만들면서 그 길을 따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바뀌면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마포는 동서를 잇는 경의선 숲길에 이어 남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 당인문화로를 만드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홍대 앞 주차장 골목이라고 잘 알려진 마포구 어울마당로입니다. 북쪽으로 홍대 입구역 경의선 숲길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당인리 발전소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과거에는 발전소에 석탄을 나르던 철길이 지나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길을 경의선 숲길과 같이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홍대를 지나 당인리 발전소, 그 너머 한강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길의 끝에서 만나는 옛 당인리 발전소는 1930년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 발전소로 지금은 발전시설을 지하로 내리고 그 위를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중충한 발전소가 있던 땅 위에는 이처럼 대규모의 공원이 조성되면서 일대의 분위기를 싹 바꿔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발전소에 막혀있던 한강으로 나가는 길이 주민들에게 열렸습니다.
오는 2023년에는 폐기된 발전소 4, 5기에 5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인근 합정동 일대가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양화진과 절두산, 한강, 당인리 발전소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새로운 문화관광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오는 것은 당인리 발전소예요. 근데 홍대 앞에서 걷고 싶은 길이 있거든요. 홍대 앞에서 걷기 시작해서 여기 세빛문화숲을 지나서 한강 고수부지로 이어지는 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당인리 발전소에 막혀있던 동네가 거기가 개발이 되고 개방이 되면서 홍대 앞에서 발전소를 지나서 고수부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관광 코스도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이제 거기에 주민 편익시설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 속 핵심 주거지역으로 거듭난 마포가 이제 숲과 문화를 더하는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네, 차트를 통해 이번 주 시장 정리하고 다음 주 증시를 전망해보는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너무 빨리 끝내버려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 기자가 금요일에 오랜만에 출연을 해주셔서 반갑게 맞이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장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코스피가 6개월 만에 3,000선 이탈한 후로 계속해서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국내 증시가 정말 좀처럼 좀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3,000 반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번 주 투자자별 수급 동향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53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573억 원과 4,80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런 상황이 글로벌 이슈들이 지금 연동이 된 상황들이 많은데 뭐 국채 금리, 인플레이션, 뭐 헝다그룹 이슈도 있고 뭐 중국의 공급망까지 너무 많은 사안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벌어진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코스피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저기서 예상치 못했던 펀치들이 맞아요. 날아오는 상황인데요. 네. 중국의 헝다그룹 리스크는 여전히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의 부채 한도 협상까지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여기에 조기 금리 인상을 뭐 한 해에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이혁원 기재부 차관은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등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기도 했고 헝다그룹 사태,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 불확실성 등이 투심 악화로 이어졌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의 기초 여건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뭐 상승을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일단 버텨주기만 해도 박수를 쳐주고 싶은 장입니다. 자, 일단 10월의 첫 주는 이렇게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10월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오늘 10월의 증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넘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주목해 보실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락의 10월, 올해는 다를까입니다. 하락의 10월이라면 이제 통상 이제 10월에 좀 증시가 부진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10월이 계절적으로 좀 하락세를 많이 보여왔는데요. 예.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국내 증시의 5년 평균 월간 등락률입니다. 보시면 10월이 좀 유독 많이 그럼요. 떨어지는 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코스닥의 경우는 마이너스 5% 정도까지도 평균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10월의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단순한 계절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이걸로 뭐 10월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 역사적으로 이런 경향성이 있었구나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10월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첫 주부터 이러니까 지금 패닉 셀링도 많이 나와서 더 이런 하락폭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0월에 하락하는 추세, 이게 통상적으로 왜 그런 겁니까? 보통 보면 10월에 정치적인 이슈가 좀 많았던 영향이 큽니다. 이 대선이나 무역 분쟁 등의 불확실성이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건데요. 관련해서 연구원의 코멘트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은 10월 달에 미국의 정치 이벤트들이 좀 많이 몰려 있었었고, 최근에 무역 분쟁도 그때 2018년에 19년도 10월 달에도 좀 많이 발생했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11월 달 같은 경우는 보통 미국 대선이 있는데, 그 전달부터 정치 불확실성이 좀 많이 확대된 경향이 있었죠. 작년도 마찬가지로요. 생각해보면 정말 10월에 이런 빅 이벤트들이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무역 분쟁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증시에는 정말 엄청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극복한 사례가 있던 만큼 우리 증시도 힘을 내보길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달러화 강해도 너무 강해입니다. 이번 주에 원달러 환율이 1190선을 넘어섰잖아요. 이 파월 의장이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환율이 1190선을 넘어선 것은 1년 2개월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율 때문에 더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환율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환율에 대해서도 전망이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지금이 고점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요. 연말까지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한 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함께 보시겠는데요. 환율 전망에 대한 설문이었습니다. 상승할 것이라고 본 전문가가 27%, 보합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문가가 56%, 하락하겠다라고 본 전문가가 17%였습니다. 그래도 뭐 하락에 비해서는 상승이 조금 더 많네요. 네, 상승이 조금 더 많지만 주목하실 포인트는 하락세의 전망을 보는 전문가들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보시면 9월에 비해서 10월이 약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8월에 비해서는요. 4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정리를 해보면 일단 하락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전문가들은요. 달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주요 통화고 중국의 헝다 사태도 그렇고 좀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선호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반면에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본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점차 해소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진정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일단은 뭐 좋은 쪽의 해석에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이 시나리오대로 달러가 안정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계속 오른다면 또 염려가 될 포인트인 것 같은데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까요? 이 부분도 물론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환율 저항선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승세 둔화가 이 가격을 기점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는 1,200원 선과 1,250원 선이 저항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춘욱 대표의 코멘트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1,200원은 잘 안 넘어갑니다. 잘 안 넘어가는데 이제 다만 1,200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 뒤 변동성이 되게 커지는 특성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1,200원 정도에서 일단 한번 저항선 그리고 그 위에는 1,250원 정도 레벨이 또 저항선이거든요. 예, 언제나 그랬듯이 일단 1,200원선 부근이 좀 저항선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이 부분을 넘어간다면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갈까요? 네, 마지막 포인트 보시면요. 인플레이션은 밀당 중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을 얘기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금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서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상승하면 그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어서 시장이 좀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은 수요가 급격하게 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양상이 주요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전력난도 있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 병
증목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같이 나오는 우려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입니다. 저희 뉴스플러스에서도 어제 바로 다룬 주제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어제도 언급이 됐지만요. 예.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좀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조건은요. 보통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의 재정 부양 의지가 확실히 강하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국들의 경기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낮다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10월은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자, 증시 포인트 요인들을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결론을 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코스피는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하락세 때문에 대체 언제까지 떨어지나 싶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코스피 하방 지지선을 물어봤습니다. 예. 하나금융투자에서는 3,000선 제시했고요. 키움증권 2,950선, KB증권 2,900선, 한국투자증권도 2,900선을 제시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2,850선, 삼성증권은 2,800선을 제시했네요. 이미 코스피가 3,000선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가 과도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요. 쉽지 않은 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예측도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요인들 또 살펴봤는데요. 글로벌 이벤트에 의해서 우리 시장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주요 일정들 잘 체크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